예, 이번에는 네 번째 과목 노동시장론입니다. 61번 문제입니다. 성과급 제도를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는 성과급은 성과를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 가능하죠. 2번 생산 원가 중에서 노동 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예, 노동 비용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과급 제도, 임금 제도를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산물의 질이 일정한 경우 맞겠죠? 생산량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 맞습니다. 이 성과급 제도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2번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62번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임금격차라고 하는데 임금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장 경력의 차이에 따른 인적 자본의 축적 차이로는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경력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나고 인적 자본 기술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아니냐 이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틀렸네요. 2번 봅시다.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차별이 장시간 지속될 수 없다.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독점을 고용주가 할 수 없죠. 3번 소비자의 차별적인 선호가 있다면 차별적인 임금 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 뭐 선호도가 다르면은 어때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이렇게 한쪽에 많이 선호하면은 그렇지 않은 쪽과 이렇게 임금 격차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4번 정부가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경쟁 시장에서도 임금 격차가 지속될 수 있죠. 뭐 정부에 어떻게 우리가 저항해서 이기긴 곤란하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우리가 답으로 나왔습니다. 63번입니다.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하나인 노동대가설입니다. 노동대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임금은 뭐냐? 자, 여기 보니까 1번 직무수당, 2번 휴업수당, 3번 휴직수당, 4번 가족수당 나왔는데 노동대가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직접 대가입니다. 이 중에 직접 대가는 직무수당이 맞죠? 노동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그러나 휴업이나 휴직이나 가족수당은 이건 어떤 걸까요? 이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주는 수당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노동 대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임금은 바로 직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업수당, 가족수당, 뭐 휴직수당 이런 거는 어떤 회사 조건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64번 다음 중 분단 노동시장 가설이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분단 노동시장 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1차, 2차 완전 경쟁이나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 이 가설의 목적은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번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대한 정부 개입 또는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 정부 개입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 공공적인 고용기회 확대나 임금 보조, 차별 대우, 철폐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볼까요? 외부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우리가 외부 노동시장이 있으니까 뭐도 있습니까? 내부 노동시장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 이렇게 이것도 분단시장이에요. 일종의 1차, 2차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2차는 어때요? 여러 가지 승진이나 근무, 복지 이런 게 열악해요. 임금이나. 이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이상하죠. 분단 노동시장 가설은 이렇게 바로 외부 노동시장 또는 2차 노동시장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떡하지? 이걸 알려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다 더 좋은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문제점이 많은 이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다. 이것은 이 정책적 시사점과는 거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4번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이제 맞지 않는 답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5천에서 6천으로 인상될 때 노동 수요량이 1,000에서 9천으로 감소한다면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은 일단 임금 탄력성은 딴 게 아니죠. 첫째는 노동 수요 변화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 변화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임금 변화율은 5천원에서 6천원 기준이 5천원인데 6천원 올랐으니까 20% 올랐죠. 20%입니다. 그 다음 노동 수요 즉 일자리는 봅시다. 노동 수요량은 10,000에서 9천원입니다. 기준 10,000에서 10,000원이 줄었으니까 10% 감소됐죠. 이 감소되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절대값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면 20%대 10%, 10%를 20%로 나누면은 이렇게 0.5라고 하는 거, 뭐 특별한 계산식이 없어도 이런 거는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66번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대책은 고용안정정책, 고용창출정책, 사회안정망 형성 정책으로 구분된다. 예, 맞습니다. 이 정책들이 참 이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출제되었던 것만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는 고용 안정 정책에 해당한다. 효율을 더 높이는 것은 안정이 맞는 말이에요. 고용 창출 정책은 실업률로부터 탈출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네, 맞죠? 그 다음에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은 사회 안정망 형성 정책에 해당된다. 이게 아니고요. 안전망 같은 거는 뭐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걸 자꾸 지급하는 이런 쪽인데 공공부문 유연성은 고용 창출 정책에 해당됩니다. 왜냐 공공부문에 그 진입하기 어려운 것을 좀 부드럽게 완화시키죠. 그러면 거기에 고용이 어떻게 될까요? 더 창출이 촉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용 창출 정책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물론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뭘까요? 여러 가지 경기 구조, 기업 구조가 바뀌는 것으로 인한 휘발유차를 만들다가 전기차로 바꿨다. 이 구조가 바뀌겠죠. 휴대폰을 만들다가 예를 들어서 TV를 만든다. 이 구조를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에 기인한다. 우리가 정보 부족은 우리가 실업 중에 실업의 종류는 마구 개경이죠. 실업자가 됐으니까 취직하기 위해서는 마구 개경해야 됩니다. 마구 개경.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 이렇게 되겠죠. 마찰적 실업은 이 마찰을 해요. 부딪히는 마찰이 되니까 잘 소통이 안 되죠. 직업 정보가 이렇게 생산된 곳에서부터 어디로 사용자에게 바로 소통이 되지 않고 막힌다. 마찰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보 부족에 기인하는 것은 마찰적 실업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틀린 게 바로 나왔습니다. 2번 구인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왜? 구인체의 그 구조에 맞는 이럴 때 구조적 실업이 발생합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노동력 공급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4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4번 나왔네요. 적절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구조적 실업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 신기술을 자꾸 익혀서 그 구조에 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68번입니다. 노동조합의 형태 중 노동시장의 지배력과 조직으로서의 영향이 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업별, 산업별, 일반 노동자, 직업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우리가 보면은요, 산업이나 직업이나 일반은 이 조합끼리 서로 몰라요. 따로따로 해서. 근데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은 특성이 바로 뭡니까? 같은 기업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친서관계가 아주 강해요. 노동조합, 어, 장하고, 회사 오너하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너무 친서관계가 강하니까, 어때요? 이게, 아는 체면 우리나라 그런 말 있죠? 지배력과 조직이 극히 약한 거는 이렇게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2, 3, 4번은 서로 관계가 좀 소원한 그런 쪽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익권을 위해서는 지배력도 강하고 영향도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신고전학파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올라야 되겠죠. 뭘까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 노동조합의 비용에서 사회적 비용이 있고 사적 비용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사회적 비용은 노동조합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파업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생긴다. 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기사들의 파업하면은 이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고, 사적 비용은 사회적으로 전파되는 건 약하고 회사 내 손실, 원화의 손실에 거의 국한되거나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사적 손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볼까요? 비노조와의 임금 격차와 고용 조화에 따른 비효율 배분. 예. 이런 것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경직적 인사 제도에 의한 기술적 비효율, 이것도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3번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 따른 생산적 비효율, 이것도 이렇게 사회적 비용의 증가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죠. 작업 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 그 기업 내 일부 작업 방해에 있는 어떤 생산 차질. 이런 거는 하나의 사회적 비용 증가라기보다 뭐에 가깝습니까? 이거는 사적 비용 증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걸 가지고 깊이 설명하면은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차라리 이거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70번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로 옳은 것은, 자, 이 노동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노조가 있습니다. 조합과 이걸 비조직 부분, 조직 부분 이렇게 다는데 이 회사에서 노동 공급을 제한합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이 뭔가 어때요? 공급을 제한해버리면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효과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동조합이 조직화된 노동시장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자, 임금은 말이죠. 항상 공급과 수요의 원칙 따릅니다. 공급이 많으면 하락하고 임금은,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많으면, 공급이 적으면 하락하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임금은 올라가겠죠. 수요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공급을 노동조합이 제한을 해버리니까 공급이 딸려요. 수요는 수요에. 그러면 임금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임금은 올라갑니다. 2번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례선을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시장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조직 부분의 공급을 제한하니까 비조직 부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부분에서는 조직원이 아니면은 근로를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니까 여기 몰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많아지죠. 비조직 부분은. 공급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이 많아지면 이게 오른쪽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이 부족하면 이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설명은 동영상의 노동시장론에 노동 수요, 노동 공급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 동영상이나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노동조합이 조직화된 노동시장의 노동 수요 곡선 우상향으로 이동될 것이다. 조직화된 것을 제한을 해버렸죠. 제한하면 공급이 작아집니다. 공급이 작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좌상향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옮깁니다. 공급이 많으면 오른쪽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조직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확 몰리게 됩니다. 왜? 조직은 제한해버리니까.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겠죠. 공급이 많으면 많은 쪽의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그 이론은 바로 파급 이전 효과 또는 그 파급 효과라고 과목을 따라서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효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위협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이게 모든 것이 바로 이전 효과 또는 파급 효과입니다. 즉 노동조합이 조직 부분에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비조직 부분으로 공급이 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파로 뭡니까?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임금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효과는 비조직 부분이 임금이 하락한다.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이제 난다는 것입니다. 네. 빨리 간단히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교재나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1번 문제입니다.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 10개이고 생산물 가격이 500원이며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이라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임금과 이 한계 생산물 가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 그래서 임금보다 한계 생산물 가치가 크면은 노동을 더 투입합니다. 왜?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임금보다 만약에 적어요. 작으면 어떻게 될까? 손해를 보니까 이때는 노동 공급을 줄인다. 이 방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한계 생산이 10개이고 가격이 500원이면 곱하면 한계 생산물 가치는 10 곱하기 500이면 5천이 됩니다. 5천. 예, 5천. 임금은 얼마입니까? 4천이죠. 어때? 1,000원이 더 남아요. 현재. 그러니까 남으니까 아직도 더 노동을 투입하면 할수록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윤 극대화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그 초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노동력의 10%가 매년 구직 활동을 하고 구직의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연간 몇 프로의 실업률이 나타나는가?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10%가 매년 구직을 하고 있는데 평균 3개월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은 10%
10%를 뭘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자, 3개월이고 1년은 몇 개월입니까? 예, 12개월이죠. 예. 이러면은 요거는 4가 되죠. 그럼 10%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2.5%가 된다. 이게 연간 나타나는 그 실업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3번 만약 여가가 열등제라면 개인의 노동공급선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노동공급선은 보통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데 수요업선은 반대죠. 예. 그런데 임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을 때 여가가 열등제라고 하는 것은 여가가 나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 때는 계속 노동공급을 합니다. 이럴 때는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 이제 그만 돌고 더 좋은 여가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좌상향하죠. 이렇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좌상향. 후방굴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열등제니까 여가 나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그럼 계속 일을 합니다. 임금이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74번에 또 이렇게 후방골절 모양이 나타났네요. 다음은 후방골절형의 노동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노동공급 곡선상의 A, B 구간입니다. 구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건 어떨까요? 올라가다 임금 인상됐는데 이 여가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어떻게 해요? 노동 시간을 이렇게 줄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노동 시간이고 임금인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후반 굴절은 반드시 이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 노동하는 겁니다. 대체 효과보다 클 때 이렇게 후반 굴절이 나타납니다. 이거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후반 굴절이 됐다는 것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후반 굴절이다. 이 같은 표현입니다. 후반 굴절.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이때 이 여가는 정상제다. 정상제다. 열등제 같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크기, 후반 굴절,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75분에 임금제도 나왔는데 연봉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연봉제라고 해서 1년에 딱 연봉을 정해놓은 건데요. 직무분석, 인사고과, 목표관리제도 이런 건 다 해당이 되는데 품질관리제도 하는 것은 이것은 성과급제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품질관리제도는 연봉제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마찰적 치료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마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가 막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죠. 그럼 딴 게 아닙니다. 뭘까요?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더 높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이 보너스와 같습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경제학자 스펜서. 예, 여러분들 스펜서가 나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신호 모형을 생각합니다. 스펜서 신호 모형. 예, 스펜서의 신호 모형입니다. 교육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 보여주는 잘할 거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신호를 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노동력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있는 이론. 동질성, 노동의 동질성은 뭡니까?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이건 신고전학파 이론입니다. 앞에도 이와 같게 나왔죠. 99번.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학자는, 자, 여러분을 봅시다. 노동조합이란 임금 노동자들이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영속적 단체이며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노동시장의 조절 표준 근로조건의 설정 및 유지와 공개제도 등이 있다. 자, 여기서 볼 때 지금
뭐 에스 펄만, 뭐 브렌타노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 뭐 영구적이라고는 아니지만 안 잊어버릴 방법은 뭐냐면은 노동조합이 생기면은 이제 없을 때보다는 근로자들이 살만 나죠. 예. 형편이 좀 풀립니다. 풀리니까 자 시드니나 비아트리체 이런데 어때 휴양 갈 형편이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시드니하고 비아트리체 그 좋은 풍경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80번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1935년에 제정된 전국 노사관계법 이후에 설립된 노사관계는 자 이것도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1935년 노사관계 나오면 뉴딜 생각하십시오. 뉴딜. 예, 아마 경제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이때 뉴딜 정책하는 이게 바로 이거와 관련된 노사관계와도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1935년 노사관계 하면은 예, 뉴딜 즉 노사관계입니다. 예, 이것으로서 노동시장론에 대한 풀이를 마치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노동 관련 관계 법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